이제 곧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전국연합 전국대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민의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애국가는 반주 없이 1절만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시작 기도를 해주실 분은 공명선거 전국연합 전국대표자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주요셉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위험에 빠져 있고 법치주의가 무너져 있고 삼권 분립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가 개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각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거 제도가 의심을 받고 있고 불신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명선거 전국연합을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임과 앞으로 결성될 단체의 그 형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며 우리의 후손들을 번성시키고 번영할 수 있는 안전한 토대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겠다는 일사각오의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하여 지명하시고 부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시작에 앞서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민수사대 대표 박소연입니다. 인사말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 공명선거 전국연합 전국대표자 모임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시고 펜앤마이크 대표이신 천영식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대표 천영식입니다. 펜앤마이크는 그동안 세이브코리아나 여러 행사에 우리 최대현 부장이 주로 나왔는데 우리 펜앤마이크의 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이브코리아는 대한민국 보수운동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활동의 평가 위에서 이번에 발족하는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활동 방향도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냥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패배감 극복입니다. 지금 이제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패배감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되든 간에 패배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이브 코리아의 가장 큰 역할도 기대감과 희망을 국민들한테 안겨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선거 전국연합도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분열의 이제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직이 어떤 단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역사에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슈도 분열을 이렇게 야기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이슈는 가급적 삼가하고 단합을 단계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이 운동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저는 이제 목표의 방향의 이제 분명함, 목표의 명확함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름은 공명선거 전국연합이지만 제 생각에는 실내용은 결국 이제 반 이재명 국민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명선거 전국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만 그런 목표를 좀 분명히 하고 단기적에서는 선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대한민국 우아기 운동이라는 큰 틀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칫 우리 운동 자체가 너무 선거에 매몰되거나 선거의 이슈에 너무 급속하게 필요한 만큼은 빠져야 되겠지만 그 자체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큰 틀을 대한민국 국악이라는 큰 틀을 유지해가면서 이 선거 국면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빈 참석자 소개가 있는데요. 우리 홍호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호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석을 하시겠다고 참석 의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약 한 110분 정도가 되시는데 지금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다 내빈이시고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110분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따 식사 시간에 저희가 식사 시간에 별도로 내빈 소개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서에 나와 있는 분들 위주로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이제 오늘 조직 발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셨고 또 비공개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다시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서로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또 감사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시고 또 이 함께 해주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오늘 공명선거 전국연합 전국 대표자 모임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지금 출범 발제
와 그리고 이제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호송 목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럼 진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출범 발제 및 계획을 발표해 주실 우리 박성현 대표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어서 뒤에는 조직 발표부터 먼저 하고 오시는 대로 바로 출범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명선거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선, 저희가 대통령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끝을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대선이라는 것을 치러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이 상황에 저희 세이브 코리아가 그리고 그동안 활동했었던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이 공명선거 이 부분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다시 승리로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싶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 발제해 주실 우리 박성현 대표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출범 발제 내용과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역사문화센터의 대표이신 우리 박성현 대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동선거 자체는 제가 상당히 그 처음에 시작한 멤버고 처음에 일원화한 멤버는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선거 지원단을 2번을 시도한 그런 사람인 것도 맞는데 여기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같은 분, 일어나주세요. 어저께도 이제 선관위에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실제로 지난 5년간 계속 법률적인 그런 투쟁을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죠. 이쪽에서는 에이스고 서울법대 나오신 엘리트 변호사고요. 우리 또 공동대표 그래서 모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더 좀 더 정무적인 혹은 좀 더 조직 활동적인 좀 더 전략적인 그런 문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그 저는 이제 자유공화 시민 조직화와 공명선거 캠페인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조직화의 방점을 좀 찍고요. 누가 조직되는 거냐? 자유공화 시민이다. 아시다시피 여기 연배 계신 분들 많지만 저는 59년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화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건 간첩 말이죠. 공화국이라는 세 글자는 간첩이 사용하는 단어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공화국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시민이 그러니까 자유는 누리는 거고 권리고 민주는 절차적인 거고 그것도 누리는 거고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국가를 옹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국가를 뒷받침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시민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자치 능력을 함양하고 그거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흔히 애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화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중국에 잡혀먹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자유공화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자주 쓰는데 시민이라고 제가 국민이라는 대신에 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사실 이 단어를 퍼뜨린 게 접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한 15, 16년 동안 왜 그러냐 국민이라 그럴 때는 사회계약이라는 컨셉이 약해요. 시민이라 그러면 사회계약입니다. 지금은 이민 가시면 국적 버리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가졌다고 생각되면 나이지리아로 가시면 됩니다. 중국 좋아하시면 중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 받고 여기서 말뚝 받고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 얘기는 제 마음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계약을 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음에도 안 떠나겠다. 나 여기서 뼈를 묻겠다라는 사회계약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 발표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차례로 이제 한번 보죠. 4월 4일 이후 자유공화 혁명 시즌 2입니다. 4월 4일까지는 시즌 1이었습니다. 우리가 복귀를 전제로 했죠. 그러나 저들의 그런 강고한 여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장악력, 친중 카르텔의 침투력에 우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복귀를 못하셨죠. 그럼 우리 싸움 끝난 거냐? 아닙니다. 시즌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집회를 갔다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야 이거 2017년 3월
2017년 3월 분위기의 반복 아니냐. 저는 2017년 3월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3월 11일 날 굉장히 폭력적인 발작을 일으켜서 감옥에 갔는데 굉장히 운이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경찰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그 절망적인 거를 별로 못 느끼고 감옥에서 삼시세끼밥 먹고 참 따뜻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서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제가 그 상상은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담대해져야 되고 고지,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략적 과제를 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사실 대리로 발표하는 거죠. 우리 논의해온 이 발기인들은 전략적 과제를 이 캠페인을 굉장히 빛나는 한 수, 핵심을 찌르는 캠페인을 펼쳐야 된다. 그걸 통해서 조직화를 이루어야 된다. 누구라고 이름은 안 붙이겠습니다. 리더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서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리더를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리더, 영적인 리더 말고요. 리더와의 이신점심 교감과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 셋째는 대성정국에서 결정적 기여를 해야 된다. 이 캠페인은 일단 선거 자체를 공명선거를 위한 그 자체도 목적이지만 이 단체는 거기서 끝나지만 거기까지 6월 3일까지 그러나 그 인간관계는 어디로 가겠냐고 이신점심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기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국힘, 그 다음에 국힘 정치인, 후보, 당선자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전략적 목표가 있지 않겠냐, 6월 3일까지. 이제 좀 더 약간 빨갱이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캠페인은 왼발 오른발입니다. 조직이 없으면 캠페인이 안 되고 캠페인이 없으면 조직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조직 만듭시다 그런 추상적인 테마를 가지고는 조직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프락시스와 뱅가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조직을 뱅가드, 전이라고 불렀고 이 캠페인을 그들은 철학적인 용어로 프락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참여연대는 뭐 공산주의에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삼성 때려잡기,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이 아니라 삼성 때려잡기로 떴어요, 참여연대는. 그래서 그거가 기반이 돼가지고 엄청난 조직과 자금을 만들었고 그 흐름은 김정률과 한동훈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이게 저들만의 전유물이냐? 아닙니다. 우남이야말로 베스트입니다. 나라 만들자. 그 다음엔 이제 남침당했을 때는 멸공, 북진통일. 이게 우남의 캠페인 테마예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자. 경제발전. 그게 캠페인 테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쿠데타에 의해서 원래 정통성, 정치학에서는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레지티머시가 부족한 대통령이었지만 레지티머시를 확보하고 영웅적 리더십을 발휘를 했죠. 그래서 우남의 경우에는 조기 건국과 6.25 격퇴, 남침 격퇴가 테마였고 박정희의 경우에는 경제 발전이 테마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마가 훌륭하면 캠페인이 훌륭해지겠죠? 캠페인이 훌륭하면 조직이 급성장하겠죠. 그리고 자유공화 시민 조직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제 세이브 코리아 처음에 떴을 때 제가 그 얘기 잠깐 읽게 나가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떴을 때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벤고 세네터실이 꽤 큰 대형 채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실어주면은 상당히 큰 금액을 주겠다고 그 영상 광고를 보내셨어. 근데 딱 시꺼먼데 쫙 빛이 떨어지면서 오 주여 하고 나와요. 그게 좋은 내용인데 저의 컨텐츠랑은 이게 컬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뜰 때부터 저는 그분께 뭐라 그랬냐면 웹포스터 주세요. 웹포스터 내가 매일 해드리고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뜰 때부터 세이브 코리아 마감 때까지 제가 웹포스터 계속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럼 세이브 코리아를 제가 왜 밀어드렸냐? 이게 전국 동시다발 가는 것 같아. 전국 동시다발 이게 핵심입니다. 인구 100만 지역사회를 중광역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지방자치 쪽에 중광역. 전국 50개 중광역이 설정 가능하겠죠. 이게 뭐랑 일치하냐면요. 지금은 인터넷 전자쇼핑이 심해가지고 잘 발달해서 이런 게 없지만 지사 이런 게 없지만 옛날 전국 유통업체들 지사 두면 딱 50개에서 60개 사이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옛날 큰 출판사들 전국 지사들면 50개에서 60개예요. 그래서 전국 50여 개 중광역을 설정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 멤버가 50만이면 중광역 하나에 10,000명입니다. 그냥 10,000명이 아니라 이거는 온라인으로 자기 직접 가입해야 되고 전화번호 확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전화번호 실명 확인이. 적극적 활동 참여 의지를 가진 10,000명입니다. 우리가 100만 명을 이번에 모을 수 있으면 중광역 하나에 2만이고요. 200만을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중광역 하나에 4만입니다. 중광역 하나에 10,000명에서 4,000명의 상당 수준의 활동 참여 의지를 가진 자유공화 시민 조직화가 일어나면 제가 존경하는 CAC의 리짜이밍 선생도 개과천선하셔서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독재가 붕괴합니다. 국회 독재 붕괴예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캠페인 테마가 제일 좋냐? 대선 전국에서 가장 절실한 캠페인 테마는 뭐냐? 저는 공명선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현장에서는 참관 감시이지만 좀 더 넓혀서 사전투표의 취약성, 위험성을 극복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철폐, 이건 우리가 국회를 절대적으로 장악하기 전까지는 앞장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래도 학사 때 경제학 했습니다. 경제학에 임금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을 한번 높게 받으면 그 다음에 낮춰주는 것을 임금 깎는 걸 못 참아요. 저는 편의성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투표라는 어떤 편의성을 달달한 사탕을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뺏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애자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를 3분의 2 의석 가까이 장악했을 때 이쪽이 튼튼한 사람들이 그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패배주의적 절강에 빠져 허우적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조금 이따 제가 직접 말씀 좀 잠깐만 물어볼 텐데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한덕수, 노태악, 국힘 후보 이런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 요구가 실현되든 안 되든 우리가 마킹을 하고 딱 찍고 지나가야 돼요. 그걸. 이 자유공화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이길 때까지 싸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편이고 생명의 편이고 진실의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계속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가 문명과 진실과 자유와 생명의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패배주의에 물들 자격이 없어. 패배주의는 아무나 물드는 거 아닙니다. 패배주의에 물들려면 기회가 한 번에 완샷에 끝나는 인생만 패배주의를 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이 흐름은 완샷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점은 뭐냐면 제가 2020년 전국 유일의 공명선거 지원단 5,000명을 조직해서 저기 우리 한익상 목사님 저는 넌 크리스천 베이스로 교회 밖에서 있는데 모시는 분들은 다 교회 분들이 와.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찬을 포로입니다. 저는 신도라기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청주의 은목사님 다 이래요. 전부 다 엮인 게 서로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물론 5,000명 갖고 다른 5,000명 갖고 뭐 하겠어요? 뭐 국힘이 말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경청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못 합니다. 문재인 때고 실패는 뭐냐? 그 5,000명을 가지고 계속 조직 활동이 이어졌어야 돼. 그게 실패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여러 동지들, 여러 뼈가 굵고 영혼이 똑바르고 맑은 분들을 제가 모실 기회가 없어서 제가 따로 노는 놈이어갖고 그것까지 딱 하고 저는 돈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잔해져서 그 다음엔 접어요. 그러니까 모래성이 되고 마는 거죠. 일과성. 2022년에는 서울 중심 3,000여 명 했어요. 그것도 일과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싸움에 지더라도 조직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계속 단련돼 나가면 결국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6월 3일 날 끝나고 나면 우리 뭐 할 거냐? 쟤들이 이미 했네. 상권분립 대통령제 강화하는 제대로 제7공화국 헌법 운동으로 가보시면 어떻겠냐? 라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조직을 만들고 있는 핵심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명선거운동, 그다음 제7공화국운동, 이 삼권분립 대통령제 강화운동 이걸로 한번 가보는 것도 6월 3일 이후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이거 공명선거에서 끝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상상력과 행보를 발목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조심스럽게 이 조직을 지금 주도적으로 창립하고자 하는 멤버들 사이에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자 아니에요? 이거 원래 제7공화국 헌법운동하려고 만들었어요. 아니, 저는 우리는 이제 윤 대통령 복귀하실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 가지고 대판 싸움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로고를 또 독재가가 무려 30만 원을 쾌척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고 보니까 공명선거 적응연합에 투표지 가치도 생겼어. 그래가지고 로고를 같이 쓰고 123 코리아라는 영어 단체명은 항상 공통으로 가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구라고 뭐 각자 마음속에 상상을 해서 리더라고 일정 단계에서 결합하면 이게 또 폭발력을 가지게 되겠죠. 예. 2020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약한 하나였습니다. 저만 했어요. 저만. 그때 미리 이런 걸 좀 일원화시켜서 5,000명 전국적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남들은 사전투표를 비판한 사람들의 제목이 보통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하나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선거범죄 조직 선동죄 제가 마피아로 꼽혀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약한 2개의 조직이었어요. 제가 만든 저희 쪽에서 제가 주도한 3,000여 명, 그 다음에 부방대 황교안 전총. 그러나 지금은 저는 일꾼에 지나지 않죠. 여기 계시는 이런 전국의 든든한 이미 서로 상호 검증된 동지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끌어오른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최소 50만 명 목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조직화된 상당한 정도의 활동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캠페인도 정확하게 3차원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국힘 후보를 향해서는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와 선거관리관 날인이죠. 이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말씀을 다시 이어갈 텐데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어저께 그 선관위 설명회 가서 대판 싸우셨죠.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고 그 선관위에 대해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어떤 또 고매하시고 그 교만하신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제 선관위는 기존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부정선거 의지를 표명한 시연회였고요. 사실 저랑 윤종진 변호사, 김민정 의원이 안 갔으면 그냥 공개 시연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진행되니까 알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부정선거를 100% 진행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제 사실 공개 시연회 방송 전에 김용민 총장과 그리고 그 김민정 의원, 저 윤종진 변호사가 같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 조작 날인 하게 해달라. 이거 반드시 관철해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민정 의원께서 또 제시를 한 게 사전투표 인원 투표 확인증 마치 여러분들이 은행 갈 때 예약제처럼 인원수 명백히 셀 수 있게끔 그거 요청했는데 그건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사전투표 예약제 이거 도입해달라 이랬더니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뭐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봉인지 자체도 그냥 비잔류형이 원칙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되고 사실 우리 주필님께서는 그 이후에 대한민국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우리 가까운 나라인 홍콩이 이제 피선거권이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애국자만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즉 중국에 충성하는 사람만 입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만큼 그냥 대한민국은 이제 시진핑 쉐시 안 하면 이재명 쉐시 안 하면 이제 후보조차 될 수 없고
아마 엄청난 단합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지금 5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선거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선거 아마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를 겁니다. 저렇게 노태학이 뻔뻔하게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저께 공개 시위를 빙자해서 국민을 상대로 선거는 깨끗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좌절됐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지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1000만이 조직돼서 현행범으로 투표 감시를 해서 부정선거 현장을 잡고 그 이상 진행이 못 되도록 하든지 이거 투표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구 대선도 사실 그때 소쿠리 투표라고 많은 국민들이 알려주는데 그 소쿠리 투표의 본질은 위조 투표지였습니다. 이재명으로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회성용 봉투 안에 또 다른 한 장 또는 두 장이 있어가지고 그게 유권자의 기표된 도장과 같이 배송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투표지가 위조됐다라는 그거 현행범을 적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 때문에 1% 세팅값이 무너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감시단의 노력 때문에 1%로 승리하는 이재명 승리하는 공식이 깨져가지고 0.73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세팅할 겁니다. 벌써부터 이재명이 52%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부정선거의 시작은 여론 조작입니다.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강행을 하고 많은 그 자유시민들을 탄압을 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옥에 감금시키고 했듯이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께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 어찌 보면 개인으로 상당히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광고 효과도 됩니다. 사실 뭐 허경영이라는 분을 보면 그게 상당히 또 돈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34명 이상의 후보가 나오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도 조작이 되고요. 선거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조작이 됩니다. 그러면 34명 이상, 35명 이상이 나오면 전자개표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자체가 길어져 가지고 전자개표를 못 돌리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가 35명 이상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이게 본투표 전에 2명 정도가 사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생에 대통령 후보 한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기타금이 3억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돈 많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업 광고 보통 1억, 2억, 3억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할아버지가 대통령 후보였어라고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죽을 때 상속세 내면 50% 이상 뗍니다. 그런데 기타금을 한번 3억 해도 뭐 얼마 되지도 않고요. 돈 많으신 분들에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투표지 발급 전에 사퇴를 하면 본투표지에 사퇴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직전에 한 2명 정도 사퇴하면 또 사퇴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짜 투표지들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투표지들 보면 그냥 아무것도 기표 안 된 투표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어야 되는데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빈 투표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퇴를 넣어놓으면 이제 2번이나 찍어야 돼? 2번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30몇 명 나오면 한 3명 정도 사퇴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퇴 공동 기자회견 하면서 국회 한번 빌려가지고 뭐 한번 또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어디 기업체 사장님들은 나 어디 사장이다, 회장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애국 기업 홍보 한번 제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솔직히 너무
너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이대로 대한민국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끝이 납니다. 베네수엘라 끝장났습니다. 1999년에 마두로가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25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1000만 명이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미스 월드의 나라에서 지금은 진짜 장녀들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돈 몇 푼의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콩의 부유층 다 떠났고요. 이제 그때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인체 신비전에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박 변호사님 짧게 들으려고 그랬더니 얘가 막 끌어올리셔갖고 5년 동안 맺힌 게 많아서 좋으셨죠? 네. 저같이 이렇게 빤질빤질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국힘을 향해서는 이제 경선에서 중앙선관위 시스템 사용하지 말라. 근데 그거 자기들 사용하든 말든 우리는 다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관위원을 제대로 뽑고 교육해서 운영해라. 이게 정단 추천 선관위원이 있거든요. 읍면동까지 가면 이게 전국적으로 3,4천 명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국힘이 제대로 된 파이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의전용으로 써요. 체면치레. 그 다음에 투개표 참관인, 뭐 그냥 발 뻗고서 카톡질하는 이런 사람 그렇지 마라. 마인드 돼 있는 사람 훈련해서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우리 투개표 현장과 이제 길거리 현장에서 이렇게 막 50만, 100만, 200만 모이면요. 이거는 공정선거 요구 집회는 대선 전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때도 노태악이가 우리 말 안 들 거냐고요. 그때도 김용빈이가 우리 말 안 들 거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파워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검증된 우리 동지님들, 우리 아주 영혼과 뼈대가 굵은 동지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우리 이거 하는 우리 준비해온 분들 굉장히 지금 기운 내고 있는 거죠. 사전투표소 지정에 아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종이 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의 본질은 뭐냐면 중앙 서버와 실시간 통신을 해서 아무 데서나 불수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투표와 지금 사전투표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투표지가 종이냐 키오스크 타치 스크린이냐의 그 차이예요. 뒤로 넘어가면 똑같이. 다시 말하자면 사전투표소에 선거인 명부가 미리 확정돼 있어야 돼요. 백신 주사도 지정 예약해서 맞았는데 주권의 행사가 개똥만한 거냐 이거예요. 아무 데서나 싸고 다니냐고. 이렇게 돼서 사전투표소마다 미리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있어야 투표 전 과정, 이걸 체인 오브 카스터디라고 합니다. 투표 전 과정을 참관, 대조,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깨져 있으면 뭘 참관하고 뭘 대조해야 될지가 없어요. 국민 불연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부정선거가 자행됐든 안 됐든 결과가 누가 이겼든 말았든 간에 사실상의 정치 내전이 유발 악화됩니다. 우리나라요, 부정선거 처음 시비 걸고 그 선관위 점거한 거 누구예요? 왼쪽 애들이에요. 노무현 때. 왼쪽 애들이 했었어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극렬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투표가 주권의 행사를 모아주고 국민을 통합하려면 보통 사람이 눈으로 직관적으로 참관, 대조, 감시할 수 있어요. 그게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난 다음 저희는 지금 조심스럽게 이게 해산되면 안 된다, 이 조직은. 상권분립 대통령제 수호 강화 운동으로 진화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속적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갑자기 상권분립 대통령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상권분립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경제발전 상권분립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상권분립 대통령제를 내걸고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80년 6.29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선진국 진입 그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국회 중심제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48년 재헌헌법은 50년 5월 선거에서 국가 멸망으로 갔습니다.
50년 530 선거 이게 국회 중심 체제거든요. 뭐냐면은 대통령은 있는데 국회가 대통령 뽑아요. 우리 재헌헌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형이에요. 530 선거에서 70% 가까이가 무소속이고요. 남노당과 남노당 동조자들이 숭숭 박혀 있었어요. 전쟁 한 달 전 선거에서 이미 그때 대한민국은 문을 내린 겁니다. 아니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국회인데 그 국회가 70%가 무소속이고 남노당과 그 동조자가 장악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문 내린 거 맞죠? 국회 중심제 가면 그 꼴 났어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4.19 1년 동안 국가 붕괴 일어났어요. 이자들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국회가 대통령 하야 4월 26일 되니까 5월 10일 날 의원 내각제 개헌안 올려가지고 6월 15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하야 하자마자 50일 만에 의원 내각제 선거 만들어가지고 나라 조져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국회 중심제가요. 그게 뭐 의원 내각제든 의원 집정부제든 뭐 기묘한 국회 선출 대통령제든. 게다가 지금은 친중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로서. 게다가 저들은 지금은 아주 이를 드러내고 지방 분권까지 얘기를 하고 그걸 오세훈이 뭐 유정복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철우 박형준이까지 떠드는 판이에요. 권성동이 권영세까지. 옛날엔 그게 조국과 문재인이 떠들었었다. 그래서 굉장히 난잡해져 있습니다. 이 뿌리는 의외로 국회의원 부채포특권입니다. 이거 미국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형사에 관해서는 부채포특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브리지 오브 더 피스, 평화 위배, 평화 깨기. 저게 뭐냐면 모든 형사를 저기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내란범, 간첩범, 연쇄살인범, 뺑소니 살인범도 현행범,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못 체포합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했더라도 국회가 의결하면 풀어놔줘야 됩니다. 이 부끄러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언제부터 빌어먹을 게 들어왔냐? 전 세계 유일해요. 이런 황제특권은. 1948년 재헌헌법부터 들어와서 글자 하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계급이 달라요. 저들은 황제 특권을 가진 갱스터 캠프예요. 황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공화 시민이 조직화되어 리더와 융합해서 정치 개혁에 나서야 될 때고요. 사전투표에서 싸우고 CS의 친중 카르텔에 대해서 싸우고 제출공화국 헌법을 위해 싸우고 국힘을 바로 정돈하기 위해 싸우고. 그래서 첫 번째 캠페인 테마는 공명선거이고 이 조직이 그 다음에 절대 해체되면 안 된다. 테마를 바꿔서 캠페인 테마를 바꿔서 계속해서 자유공화 시민의 운동 플랫폼으로 공화국 운동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아마 두 번째 캠페인 테마는 상권분립 대통령제 제출공화국 헌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터져서 제가 그냥 맞습니다. 너무 크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박성현 대표께서 지금 발제를 지금 마치시는 그 동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한 공동대표로 함께 해주시기로 한 전환길 뉴스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앞쪽으로 오셔서 인사 말씀 아까 못하신 부분을 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주최하시지 않은 우리 홍호수 목사님으로부터 공면선거 전국연합이죠. 출마한다는 이야기 듣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현재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대다수가 현재 설문조사에 이렇게 여론조사 보면 현재 우리 국민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한다는 게 거의 한 50%, 40%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사실은 부정선거 또는 선관위의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26년간 원래 학원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강의, 수능 강의 해오다가
비상기업 계기를 해서 제가 이거 비상기업 이거 이루어진 탄핵 정부 속에서 우리나라 문제점이 좀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올린 게 사법부, 다 아시다시피 이거 법치가 아니라 너무 사법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간에 자기 지지하는 쪽으로 8대 0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된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탄핵 인용되고 대통령 파면됐다고 해서 좋아하는 정치 성향 가진 사람들도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법부가 지금 판사들이 양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제가 지적한 게 지금 전환기 뉴스 제가 만든 이유도 언론이 우리나라 너무 편향되어 있다. 세 번째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제 운영하는 꽃보다 지난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 바로 우리나라 선거 관리에 관한 게 너무 부실하다. 특히 그 비상계엄 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감시를 안 받다 보니까 절대 권력 가지니까 절대 부패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대통령의 그것도 봐도 저도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부정성 의혹만 이야기하면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실제로 그런가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요즘 또 괜찮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실제로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도 상당히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실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볼 때 제가 그래도 뭐 누구 편 들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설득이 있다 이래서 유튜브 올렸는데 그게요 이제 터지게 되거든요. 그 조회수가 지금 400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당황스러웠는지 저를 그 당시 한참 카카오톡 검열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 속에 전환기를 고발해버렸어요. 제가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거든요. 그 뭐지? 저 고발을 제가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감사하게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광장에 나오게 된 이유가 그 때문이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한 통속인가? 실제로 한 통속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지도 않았거든 그때는요. 선관위가 문제가 많으니까 선거 제도가 투명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 저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 뒤로 제가 이제 그것이 TV에도 많이 보도가 돼요.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제기하니까 뭐 이준석 같은 이제 또 그쪽에서는 음모론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많은 TV에서도 전환길이가 음모론에 근거해서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KBS 추적 60분 이런 데서는 부정성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은 음모론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저는요 여기서 제가 이제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던 바가 뭐냐 하면은 전환길하고 선관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다만 선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관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 첫 번째는 뉴스에 다 보도된 것이 바로 878건의 비리가 있지 않냐. 그리고 두 달 전 2월 달에 바로 이런 선관위의 비리와 문제가 많은데 그걸 감사원에서 감찰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는가 봐요. 그 동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쟁의 심판하기를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찰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이 뒤집어질 이야기 아닙니까? 선관위를 지금까지 그렇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공정한 공정한 선거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기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 비리가 넘쳐나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다 보니까 결국은 절대 부패가 나타났고 무려 878건의 비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게 바로 감사원에서 감찰도 못하게 하고 좀 선관위에서는 이거 보고 계시겠지만 그냥 선관위 공보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도 늘 받고 국정원 조사도 늘 받았다는데 거짓말입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적하는데 선관위가 얼마나 썩어 빠졌냐 하면은 원래부터 선관위는 가족회사고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걸 그래도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는 국어공무원 애들은요 선관위 합격하려고 목숨 걸고 공부해드리는데 부모 찬스,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선거 사무총장 처장 뭐 이래가지고 그 자녀들은 경력직으로 그냥 이렇게 임용된다는 자체는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공부를 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 우리 회사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운영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멘트를 한다. 그만큼 썩어 빠져가 제가 그 뒤로부터는 제가 선관위를 쓰레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 집단들은 직원들은 마피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찰도 안 받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그러면 감사원의 감찰을 받으면 안 된다고 판결했느냐 하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놈들이 비리를 다 저질렀던 그 우두머리들이에요, 마피아에.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에 만약에 이게 지금 법률로서는 안 고쳐지는 게 헌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를 없애야 하려면은.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좀 먼 것 같고요. 국민들께 이걸 알려야 되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표도 내 표를 도둑맞고 싶지 않다는 게 80 넘어서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투표하러 오는 분들의 소망이 있는데요. 내 한 표를 도둑맞고 싶지 않다. 주권 행사한다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독일에서는 그 뜻을 존중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독일에서는 단 한 표만의 부정이 있어도 재선거를 실시했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는 이런 법에 보장되어 있대요. 뭐냐면은 가장 누구든지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쉽도록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바로 선거 관리라든가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만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계시다면은 첫 번째 투표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 국민에 나오는데 그 주권 행사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뭔데요? 투표로서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겠다는 건데 그 주권 행사라는 게 가장 민주주의 근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죄의식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부실한지는요. 단적인 예로 이거 아닙니까? 현재 그 선거제도에서 부정이 주로 의혹이 많은 것이 단일 선거와 사전 선거가 있고 사전 선거에는 관내 선거가 있고 관외 선거가 있는데 관외 선거는 물론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관외 선거는. 다만 관외 선거도 우편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날 내가 투표 못하니까. 그 우편물로 보내는데 사실 우리 쿠팡에 물건 하나 사도 물건이 배달되었습니다. 문자가 오는데 그 내가 우편물로 관외 보내는데 그거 받은 적 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다 경찰하고 동시에 그 봉투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 안 하잖아요. 깜깜이라 이 뜻입니다. 전한길이 아니라 전두길, 전삼길 했다고 해도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를. 그리고 관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가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일 투표는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작이 쉽지 않은데 한다면 현재 의혹이 많은 게 바로 사전투표 아닙니까? 그죠? 그 관내,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관내는 그 투표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만 해주는데 어제 당장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어제 당장
그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선관위 차원에서 우리는 봐라 투명하게 진행다 해서 시험을 했는데 그 당연히 또 그게 이제 또 질문하대요. 봐라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예? 선거 조작할 수 있지 않냐, 핵 전산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지 않냐니까 답변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곧 다가올 50일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선거가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많고 투표 관리도 부실하고 이런 거는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었나요? 짧게 빨리 제가 5분 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전환길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관위 직원들 간에 이렇게 국민들 50% 정도가 불신했다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통합 투표 임명부도 꽤 보면 될 거고 서부도 꽤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 없었다면 없는 대로 좋은 거고 있었다면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냐 하면은 아니 부정 있었든 없었든 간에 문제가 있고 많은 국민이 불신한다면 깨보자 이겁니다. 이게 뭘 잘못했죠?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깨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덮자는 놈 그놈이 범인인 거예요. 부정성을 또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관위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얼마나 비리 집단으로 하면 쪽팔리잖아요.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투명하게 자부심 가지고 근무한다고 하려면은 투명하게 해줘야 될 건데 그것을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간에 다 똑같이 오픈해보자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면 저는 2단계로 말씀드리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은 안 돼요. 50일 뒤에 안 되거든요. 당장에 법을 개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사전투표를 없애자.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는 대만이 모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만이나 독일처럼요. 바로 전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라는 것은 아까 독일처럼 가장 쉽게 누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자 이겁니다. 전산하는 거하고 수작하고 어떤 게 또 누가 투명합니까? 수작 투명하잖아. 다 보이니까. 그리고 대만처럼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선거 참가하는데 보내가는데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국민들은 물어보세요. 빨리 결과 알고 개표하는 게 부정의혹이 나냐? 아니면은 좀 기다리더라도 투명한 게 좋냐면 국민들은 100% 저는 투명하게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독일이요. 유권자가 5천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8시간 만에 개표를 다 했어요. 8시간 만에.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요게 다음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 저는 생각하고요. 대만이 여러분 IT 강국이고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근데 대만은 왜 전산을 안 할까요? 그게 바로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하는 순간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누구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렇게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다가온 50일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재 법제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주면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물론 제가 또 좀 제안 드리면은 이제 시행령 말고 다음에 개선돼야 될 게 굳이 보통 우리 수요일날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12시 오전 뭐 밤에 불 켜놓고 하면 되잖아요. 여행 갔다 온 사람 내가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수요일 말고 금요일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 금요일 토요일 오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워서 개표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인센티브로서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투표 참여하면 5만원씩이나 뭐 주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투표율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제 아마 오늘 이 모임 바로 공명선거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당장 다가온 50일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없애고 공명선거 하자는 이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홍원수 목사님으로부터 잠깐 들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법 제정 말고 우리 법에는 뭐 계급 다 있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게 다 있듯이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 뭐 예를 들면 시행령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현재 대통령이 대행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걸 하자. 누가 했는지 선거 감시단이 발족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한 거는 CCTV 다 설치하자. CCTV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거요. 뭐든지 전사나 대표 조작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하튼 저는 당장에 지난 뭐 있었던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저 시행령 안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못 없애거든요.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기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제일 경기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자, 지난주도 그렇고 부정성 의혹을 많이 제기했잖아요. 그 의혹이 제기된 주로 사전투표니까 야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전투표 안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죠? 무조건 사전투표 안 하자고 해버리면 만약 보수 쪽에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진보 쪽에서 사전투표 하자라고 하면 하지 말자 하면 선거 당일날 하자는데 당일은요 바쁜 일이 있어서 투표 못 갈 수 있잖아요. 사전투표 날짜도 이러시고 어디 못 사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 우파들이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있으니까 참여하면 안 되라고 해버리면 무조건 선거에 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막상 그날 가서는 바쁘니까 굳이 뭐 이런 투표를 안 해버리면 결국은 진보 보수 쪽 진보 쪽에서 당선이 되면 끝나요. 이 선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8대 0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이제 파면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항권의 방법이 다양한데 일단 저는 승복을 하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이 그들 혈기 앞서 있는데 제가 선거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 불지르고 제2의 서부지법 사태 그 이상의 유혈 사태가 생겨요. 맞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 해당되는 그 2030 세대 때 유혈 피 흘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 살리고 하면 죽으면 뭐 어차피 사람 태어나도 한번 죽는 거 누굴 위해서 선한 죽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지만 그 청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승복을 하자. 대신에 제가 뭐라 했냐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개헌을 해서 헌법재판소 없애자. 선관위 이거 개선하자.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인데 지금 현재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많으니까 우리가 빠져버려 이러면요 100% 선거집니다.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전선거 다 빠지자 이러면 전환기는요 차라리 제가 목숨 걸고 헌법재판소 부수든지 말든지 그게 더 나았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다가오는 우리 6월 3일 날 대선에서 보수 쪽이 패배한다면은 국가도 망하고 좀 서전 선거운동 하러 온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게 선거위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감옥에도 못 나올 거고 전한길도 결국은 공격 많이 받아서 결국은 이미 고발 3번 당했거든요. 민주당도 고발했어요. 저를. 내란? 제가 뭔 내란입니까? 저는 내란 이런 것도 싫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저도 곧 죽게 될 겁니다. 선거에 지게 되면 정치 보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하튼 요 말씀은 조금 주제와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공명선거가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질 거냐면 제가 제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게 올라옵니다. 전환희 선생님 이대로 선거하면 부정선거라서 사전선거는 참여하면 안 돼요 라는 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진다니까요. 100% 집니다. 선거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경계해야 될 게 어쨌든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무조건 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만 사전투표에 부정선거를 못하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목소리를 내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히 제가 초치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공명선거 정부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말은 사전투표를 가면 안 된다.
부정선거니까 빠지자 그런 걸 절대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용된다니까 그게요. 그게 청년들한테 알려진 상태에서 잘못 듣고 나면 그날 우리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니까 가면 안 된대 해서 빠져버리면 진다니까요. 민노총에서는요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민노총에서는. 네, 왜냐하면요 너 어차피 그날 놀러가라 미리 해놔라 회사에서 미리 지금 월차내라 사전투표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파 만약 보수 우파에서 단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니까 가지 마라 라고 해버리면 100% 선거 패배합니다. 4월 2일 날 있던 지방 보궐선거 봤죠? 부산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거제도 시장, 거제시장, 그 다음에 아산시장 다 참패했잖아요. 그 꼴이 난다고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 공명선거 정부연합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자꾸 부풀려가지고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잘못 인식시키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100% 진다니까요. 우리 오늘 모여가지고 하는 게 오면 선거 패배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알았지? 대신에 우리가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안해가지고 이거를 꼭 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안 고쳐졌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선관위에 네네.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은- 감시단을 만듭시다. 네, 지금 그 부분은 뭐 이제 전한길 강사님의 이제 의견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마무리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게 귀한 분들 오셨고 또 충분히 네. 뭐랄까 이게 영향력 있는 분들 오셨으니까 네.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대책을 또 세워야죠. 이대로 네. 가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홍원수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단일화 사전투표 할 때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선거 감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명단을 적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선관위에서 전산 조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야 이거 들키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경고성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지 네.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 되겠어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주제만 던져놓고 네. 제가 물러날 테니까요. 네. 제가 부디 어쨌든 결정된다면 저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제가 전화 언론사를 또 하니까 알리도록 하고 국민들께 한번 또 호소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로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번 그 계엄을 통해서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시고 심각성을 정말 깨닫게 되신 것만도 사실 저희에게 큰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이제 20년도부터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얘기해 오셨던 박주연 변호사님이나 우리 박성현 대표님 같은 분들은 지금 뭐 우리 전한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들 어떻게 대안하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먼저 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다 모아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대표로 가는 부분이 저희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소 생각이 조금 다르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보완하시면서 가시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홍호수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모이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질의응답 또는 주제 토론 이런 것들을 좀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요. 그래서 홍호수 목사님께서 다시 이어서 얘기를 가시겠습니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국에 있는 선관위 자기 집에 있는 거기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꼭 들어가십시오. 뭐 월급도 좀 나옵니다. 한 200 정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진짜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는 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셔서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치는 기도를 우리 심화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념 촬영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 했으니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정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땅의 부정 선거, 부정 취업, 부정 활동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공명 정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선거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명하게 치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늘 같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